여러분, 혹시 지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 일에서 초연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많은 걱정과 서운함이 불청객처럼 찾아오곤 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텅 빈 방의 정적뿐인 것 같고 사람을 만나자니 기운이 빠지고 혼자 있자니 사무치게 외로운 기분,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을 수확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막상 그 계절에 들어서면 풍성한 열매를 즐기기보다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불안해하고 지나간 봄날을 그리워하며 한숨 짓기 바쁩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무거울까요? 왜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누군가의 인정과 관심에 목말라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이 무거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삶을 가볍고 홀가분하게 만드는 4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째, 자식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타자와의 지혜입니다. 둘째, 외로움을 고귀한 자유로 바꾸는 고독의 기술입니다. 셋째,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정리하는 냉정한 가지치기입니다. 넷째, 남은 시간을 오직 나를 위해 쓰는 이기적인 몰입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65살의 김철수 씨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고 자식 둘을 번듯하게 키워 출가시켰으며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함 없는 노후를 맞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퇴직하던 날 그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나를 위해 살 거야.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 읽던 책도 실컷 읽으면서 말이야. 하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난 지금 김철수 씨의 하루는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아들이나 딸에게서 온 메시지가 없는지 살피고 없으면 괜히 서운한 마음에 프로필 사진만 들여다봅니다. 점심때가 되면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어이, 김 부장, 밥 한번 먹어야지? 라며 약속을 잡으려 애쓰지만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은 좀처럼 성사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내의 눈치를 보며 거실 한구석에서 텔레비전 채널만 돌립니다. 여행을 가려니 돈이 아깝고 책을 읽자니 눈이 침침해서 집중이 안 됩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왜 자식들은 연락이 없지?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건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몸은 은퇴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한복판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갈구하며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철수 씨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제부터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벗어던지고 진정으로 홀가분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을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과 함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엉겨붙어 있던 끈적한 집착들이 조금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자식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타자와의 지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노년의 불행을 자식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라는 말을 가슴속에 품고 삽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 서운함의 뿌리는 자식의 무심함이 아니라 부모의 버리지 못한 통제 욕구에 있습니다. 아주 흔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70살의 박영자 씨는 주말마다 아들네 집에 반찬을 해서 나르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김치며 장조림이며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며느리가 냉장고 정리를 잘하고 있는지 손주가 밥은 잘 먹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죠. 처음에는 아들 내외도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반찬 안 해오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사 먹을게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박영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늙은이 취급을 당하는구나. 이제 쓸모 없어졌다고 밀어내는구나라는 생각에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 하소연을 쏟아냈죠.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더라. 여러분, 여기서 박영자 씨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식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능적인 의지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려는 강력한 힘, 즉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부모라고 해서, 자식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부모의 의지가 아닌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박영자 씨의 반찬 배달은 겉으로는 사랑과 헌신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여전히 너희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 나의 방식대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통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아들의 거절은 어머니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립된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손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정성껏 대접은 하지만 그 손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거나 내 방식대로 행동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손님이 떠날 때가 되면 아쉽지만 웃으며 배웅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내 뱃속으로 나왔지만 결국은 내 곁을 떠나 자신만의 인생을 여행해야 할 손님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자식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소유하려 하는 것인가?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내 곁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에 대한 결재권을 넘겨주십시오. 그들이 실수를 하든 어려움을 겪든 그것은 온전히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여러분이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대신 아파해줄 수도 없습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잠이 안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걱정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험한 세상을 헤쳐왔듯이 자식들도 자신만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탯줄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식에게서 눈을 떼고 이제 그 시선을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아니고 자식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사는 서로 다른 두 우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둘째, 외로움을 고귀한 자유로 바꾸는 고독의 기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고독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처량해 보이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비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고독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싫은 사람들과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안부 전화를 돌리고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켜두어 집안의 정적을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일 때만 진정으로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남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가면을 써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웃지 않아도 될 때
웃어야 하고 동의하지 않는 말에도 고개를 끄덕여야 합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내가 입고 싶은 옷보다는 남들이 보기에 무난한 옷을 입고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남들이 듣기 좋은 말을 골라야 합니다. 즉,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 자신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은 어떤가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에 깊이 잠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소중한 자유를 외로움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포장하며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면의 빈곤 때문입니다.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에서 자극을 찾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재미있게 해주기를, 누군가가 내 시간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반면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황금 같은 시간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대화하고 책을 읽으며 지혜를 구하고 사색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혼자 살게 된 최민석 씨는 처음에 혼자 밥 먹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식당에 혼자 들어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아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벽이 조여오는 것 같아 무작정 공원으로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도서관에 나가 책을 읽고 읽은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기 위함이었지만 점차 그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책 속의 철학자들과 대화하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몰랐던 지식을 알아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 최민석 씨는 혼자 밥을 먹어도 전혀 처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밥을 천천히 음미하며 사색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친구들이 술 한잔하자고 불러내도 오늘은 읽어야 할 책이 있어서 안 되겠네라며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고독을 즐기는 철학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괴로운 상태이고 고독은 혼자 있어서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연습을 하십시오.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네 산책로에 핀 들꽃의 이름을 찾아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가사를 음미해 보는 것, 나를 위한 정갈한 밥상을 차려 천천히 식사하는 것, 일기를 쓰며 내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고독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수록 고독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인에게서 얻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내면에 충분한 즐거움의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떼를 지어 몰려다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텅 빈 내면을 시끄러운 소음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자식들은 자기 삶을 찾아 멀어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십시오. 평생 타인을 위해 쓰느라 소진했던 에너지를 이제 오롯이 나 자신을 채우는 데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여러분을 더 깊고 단단하고 향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평온함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은 비로소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정리하는 냉정한 가지치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인맥이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도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기분이 찝찝하고 에너지가 빠지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모여듭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픔을 겪습니다. 반대로 아픔을 피해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보다는 상처를 주더라도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미련을 갖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는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 모임에는 항상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위가 대기업 임원이 됐잖아. 내가 이번에 땅을 샀는데 값이 2배로 뛰었어. 처음에는 축하해 주었지만 만날 때마다 반복되는 자랑질에 김영수 씨는 점점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 친구는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다가 모임이 끝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김영수 씨는 괜히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화가 납니다. 내가 왜 내 돈 내고 밥 먹으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야 하지? 그런데도 김영수 씨는 다음 모임에 또 나갑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나만 빠지면 왕따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낭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은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과 보내기에도 부족합니다. 나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며 하소연만 늘어놓는 친구, 만날 때마다 은근히 나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지인, 돈 빌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친척,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지치기 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럼 너무 매정한 거 아닐까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사가 나무를 가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들고 병든 가지를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 나무 전체가 병들게 됩니다. 건강한 가지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나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가지치기를 할 때 필요한 것은 정중한 거절의 기술입니다. 굳이 얼굴을 붉히며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서서히 연락 횟수를 줄이고 만남을 핑계로 거절하며 거리를 두면 됩니다. 요즘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나가기가 힘드네. 당분간은 좀 쉬고 싶어라는 식으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관계를 정리하면 처음에는 조금 허전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연락처가 줄어들고 모임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곧 마음의 평화로 채워집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사라지면 내 마음의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정말 소중한 사람, 예를 들어 평생 곁을 지켜준 배우자나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에게 쏟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명의 지인보다 나의 침묵마저 이해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아니, 그런 친구가 없다면 나 스스로가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우리는 타인과 같아지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남이 아닌 나로 살기 위해 해로운 관계들을 용기 있게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가볍고 자유롭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넷째, 남은 시간을 오직 나를 위해 쓰는 이기적인 몰입입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배려해야 한다,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이기심은 젊은 날의 욕심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보살피고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자기 배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역할에 매여 삽니다.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 위해 손주 육아를 전담하고 종교단체나 봉사 모임에서 감투를 쓰며 무리하게 봉사합니다. 물론 기쁨으로 하는 일이라면 좋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고 힘든데도 내가 아니면 안 돼, 남들이 욕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멈춰야 합니다. 노년의 시간은 덤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게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젊어서는 먹고 사느라, 자식 키우느라 미뤄뒀던 나의 꿈, 나의 취향, 나의 즐거움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여기 75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까막눈으로 살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고 결혼해서는 농사 짓고 애들 키우느라 글 배울 엄두를 못 냈습니다. 자식들이 다 크고 난 뒤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의 한글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와서 무슨 공부냐, 그냥 편하게 쉬셔라고 말렸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쥐고 가나다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고 눈이 침침했지만 할머니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희열을 맛보았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간판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손주에게 삐뚤빼뚤한 글씨로 편지를 썼을 때 할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좋아. 누구 엄마도 아니고 누구 할머니도 아니고 그냥 학생 이정숙으로 사는 게 너무 신나.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몰입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그림 그리기든 악기 연주든 텃밭 가꾸기든 심지어는 하루 종일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속에 온전히 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쾌락의 크기가 아니라 고통의 부재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정신적인 즐거움만이 권태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적인 쾌락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좋은 곳을 가도 다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즐거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때가 없다는 말은 상투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힐 때 우리의 뇌는 깨어납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나를 발견하는 기쁨은 노년의 우울감을 단번에 날려버릴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후회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왕년에 내가 잘 나갔는데 그때 땅을 샀어야 했는데 같은 생각은 여러분을 현재가 아닌 과거의 감옥에 가두는 짓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여기뿐입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합니다. 집안 가득 쌓여 있는 물건들을 둘러보십시오. 나중에 쓸 때가 있겠지. 비싸게 주고 산 건데 하며 끌어안고 있는 잡동사니들이 실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짐입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쓸 일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버리거나 나누십시오. 공간이 비워지면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은 단순해야 합니다. 입는 옷, 먹는 음식, 쓰는 물건을 단순화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죽음 앞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에 찍힌 숫자도 아니고 자식들의 성공도 아니고 남들의 평판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살면서 느꼈던 기쁨, 내 영혼에 새겨진 아름다운 순간들 뿐입니다. 그러니 남은 시간은 철저하게 나의 기쁨을 위해 쓰십시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몰입하십시오. 그렇게 나 자신으로 꽉 찬 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조용히 떠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품이 있는 노년의 모습 아닐까요? 이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년을 무겁게 살지 않고 가볍고 홀가분하게 살기 위해 기억해야 할 4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손님임을 인정하고 통제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의 삶은 그들의 몫이며 여러분의 헌신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둘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을 나를 채우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의 충만함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넷째, 남은 시간을 오직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쓰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대신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십시오. 이 4가지 원칙은 말로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과 생각을 바꾸는 것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연락하고 싶은 손을 멈추고 모임에 나가고 싶은 발길을 돌리고 아까운 물건을 쓰레기 봉투에 담는 일은 매 순간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운 배낭을 맨 채로는 산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하며 가볍게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을 덜어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짐들,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인가요? 아니면 습관처럼 두려움 때문에, 남들의 시선 때문에 짊어지고 있는 것들은 아닌가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첫 40년은 텍스트를 제공하고 나머지 30년은 그에 대한 주석을 제공한다. 여러분의 지난 40년, 50년이 치열하게 본문을 써내려간 시간이었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그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고 음미하는 시간입니다. 주석은 본문보다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본문의 핵심을 꿰뚫어 명쾌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비워보십시오. 마음속에 걱정 하나, 휴대전화 속에 연락처 하나, 집안에 낡은 물건 하나. 그렇게 하나씩 비워낼 때마다 여러분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낸 그 빈자리에 고요하게 스며드는 것임을 말입니다. 노년은 쇠락의 시간이 아닙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만 남는 정제의 시간입니다.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을 근심과 걱정으로 낭비하지 않기를,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정한 기준대로 자유롭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은 자식 걱정도 친구 생각도 돈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여러분 자신의 숨소리에만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생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평온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홀가분한 인생 여행을 언제나 묵묵히 응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어깨를 잠시나마 가볍게 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지혜를 길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여기서부터는 대본의 분량을 확장하고 심도를 높이기 위한 2부 심화 대본입니다. 앞의 내용에 이어지는 형태로 구성하여 전체 분량을 충족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마음을 가볍게 하는 4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지는 않나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감정이 조절이 안 됩니다. 외로움을 즐기라고 하는데 밤만 되면 사무치게 고독합니다. 자식을 놓아주라는데 자식이 힘들게 사는 꼴을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맞습니다. 철학자의 명언 몇 마디로 수십 년의 삶의 무게가 단번에 사라진다면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구체적인 감정의 뿌리를 파헤치고 그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더욱 세밀하고 실천적인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년의 삶을 가볍게 만들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비교라는 독버섯입니다. 젊었을 때의 비교는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저 친구보다 더 성공해야지, 더 좋은 집에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열심히 살게 하는 채찍질이 되니까요. 하지만 노년의 비교는 백해무익한 독약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두고 비교하면 남는 것은 비참함과 질투뿐입니다. 흔한 풍경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옆 벤치의 대화가 들려옵니다. 누구네 아들은 이번에 병원을 개업했다더라. 누구네 딸은 부모님 모시고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내 자식이 못나 보이고 유럽 여행은커녕 제주도도 못 보내주는 내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괜히 며느리나 사위에게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이것이 불행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왜 우리는 남의 자식의 성공과 내 자식을 비교할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 누구네 아들의 성공은 그 집안의 사정일 뿐 나의 행복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비하인드 장면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이 비교의 지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밖을 향해 있는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남의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살지만 자식들과 재산 다툼으로 매일 언성을 높이는 김 회장님과 지방의 작은 주택에 살지만 매일 아침 아내와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막걸리 한 잔을 나누는 박씨 할아버지. 누가 더 성공한 노년일까요? 자본주의의 기준으로는 김 회장님이 성공했겠지만 마음의 평화라는 기준으로 보면 박씨 할아버지가 훨씬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공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가, 자식이 얼마나 출세했는가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했는가, 얼마나 자주 웃었는가, 밥맛이 얼마나 좋았는가가 성공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은 영원히 가난하고 불행한 노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년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또 하나의 거대한 바위는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겉으로는 다들 살 만큼 살았지, 갈 때 되면 가는 거지라고 쿨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혹시 큰 병 아닐까? 덜컥 겁이 나고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며칠 동안 우울감에 시달립니다.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오히려 더 건강보조식품에 집착하고 젊어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은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는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음이 왔을 때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 말이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죽음을 삶의 실패나 끝으로 보는 시각을 교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봄에 피어난 꽃은 여름에 만개하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땅으로 돌아갑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슬퍼하거나 억울해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자연스러운 순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을 지나 겨울을 맞이하는 너무나 당연한 과정입니다. 죽음을 부정하고 저항하려 할수록 삶은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을까? 왜 나는 이렇게 늙어버렸을까라고 한탄하는 것은 겨울이 왔는데 왜 춥냐고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추위를 인정하고 따뜻한 옷을 입는 것이 지혜이듯 노화와 죽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찾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 메멘토 모리 미멘토 모리.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밀도 있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럴 시간조차 아까워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맛있는 음식을 한 번 더 먹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것입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소한 것들에 목숨 걸지 않게 됩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하는 것, 친구가 내 험담을 한 것, 돈을 좀 잃어버린 것. 죽음이라는 거대한 배경 앞에 놓으면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일들이 됩니다. 죽음을 친구처럼 곁에 두십시오. 그러면 역설적으로 삶이 가벼워지고 생생해집니다.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마음 훈련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일상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3단계 연습입니다. 1단계는 관조하기입니다.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우울한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마치 제3자가 된 것처럼 지금 김철수라는 노인이 자식 때문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중계방송을 해보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객관화하는 순간 그 감정의 파도는 거짓말처럼 잦아듭니다. 이것은 불교의 위파사나 명상과도 일맥상통하는 지혜입니다. 2단계는 체념의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체념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철학적인 의미의 체념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을 깨끗이 받아들이는 용기를 뜻합니다. 지나간 과거, 타인의 마음, 다가오는 노화. 이 세 가지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지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십시오. 포기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에너지를 아껴서 바꿀 수 있는 것, 즉, 내 마음가짐과 오늘의 태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작은 기쁨 발굴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어 웬만한 일에는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기쁨을 찾아내야 합니다. 거창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아침에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의 달달함, 햇볕에 잘 마른 빨래의 뽀송뽀송한 냄새, 산책길에 마주친 강아지의 귀여운 꼬리침. 이런 아주 사소한 순간들에 아, 좋다. 참 감사하다라고 감탄사를 내뱉는 연습을 하십시오. 감탄사는 굳어버린 감성의 샘을 다시 터트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10번씩 작은 일에 감탄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의 뇌는 다시금 살맛 나는 인생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연극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주인공이 되어 무대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사랑하고 싸우고 성취하고 좌절하며 격정적인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이제 노년은 그 무대에서 내려와 관객석에 앉는 시기입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지 못한다고 서글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관객석은 더 편안합니다. 대사를 외울 필요도 없고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다음 세대들이 펼치는 연극을 느긋하게 감상하며 가끔 박수나 쳐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무대 위로 다시 올라가려 하십니까? 왜 주인공이 내 뜻대로 연기하지 않는다고 무대 위로 난입하여 소리를 지르려 하십니까? 그것은 추태입니다. 관객의 품격을 지키십시오. 무대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팔짱을 끼고 허허 웃으며 바라보는 여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노년의 자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의 행복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모든 욕망과 집착이 사라진 상태,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하고 투명한 상태. 젊은 날의 우리는 욕망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늘 불안하고 요동쳤습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어서 안달복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힘이 빠지고 욕망이 줄어든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드디어 그 지겨운 파도가 잠잠해진 축복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바다의 깊고 푸른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운이 없다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주름이 늘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욕망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평화의 땅에 도착했다는 훈장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며 가족 관계에 목을 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족이 남보다 못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례를 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철저한 개인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혈연보다 정신적 유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나와 대화가 통하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진정한 가족입니다. 반대로 피를 나눴어도 나를 착취하고 힘들게만 한다면 그것은 악연일 뿐입니다. 가족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가족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지만 그 인연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관계라면 그것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마음에서 놓아주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자식이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지라는 생각은 자식을 망치고 여러분도 망치는 길입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각자의 십자가는 각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신 져주면 자식은 영원히 자신의 다리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뺄셈의 미학입니다. 욕심을 빼고 기대를 빼고 간섭을 빼고 물건을 빼는 것. 그렇게 덜어내고 덜어내서
마지막에 남는 가볍고 투명한 나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당장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습관처럼 자식 걱정이 앞서고 혼자 있는 방이 적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마음의 근육도 몸의 근육처럼 단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그저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이만하면 충분하다. 나는 지금 자유롭다라고 되뇌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이 석양처럼 붉고 아름답기를, 어둠이 내리기 직전에 그 황홀한 평온함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지팡이 짚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이 쓸쓸함이 아니라 홀가분한 자유로움으로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 지혜의 조각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등불 하나 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등불이 여러분의 남은 여정을 따뜻하고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더 깊은 통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